김현정의 뉴스쇼. 대선 나흘 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동창을 자처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음성 파일이 공개됩니다. 문준용 씨가 우리 아빠가 얘기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다. 이 음성 제보가 공개되자 막바지 대선판은 크게 술렁였죠. 민주당에선 음해라고 반박했지만 국민의당은 복수의 사람에게 확인한 것이라고 재반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주성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어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만 파장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다른 선거도 아닌 대선에서 어떻게 이런 유치한 조작이 이루어질 수 있었단 말인가. 그것도 의원 40명의 공당에 어떻게 2명의 당원에 의해 속아 넘어갈 수 있었단 말인가. 사뭇 충격적입니다. 오늘 이 문제 첫 순서로 다뤄보죠.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세요. 예, 첫 포인트 뭔가요? 오늘은 중대 갈림길에 선 사람들 위주로 보겠는데요. 먼저 국민의당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문준용 씨 의혹 조작 사건. 네. 후폭풍이 상당한 것 같아요. 참으로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예. 한때 집권 세력이었던 공당이 대선을 앞두고 버젓이 공작을 했다. 경악할 내용인데요. 어제 국민의당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죠. 예. 만약 꼬리 자르기 하면 그건 파멸의 길입니다. 윗선 개입 여부 등 이 전모를 스스로 밝히거나 아니면 검찰 수사에 있는 그대로 협조하는 길이 국민의당이 살 길입니다. 예, 이 문제는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하고 함께 잠시 후에 좀 더 짚어보기로 하고, 중대 갈림길에 선 사람 두 번째는 누군가요? 자유한국당 당권 도전적인 홍준표 전 지사 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 지금 제일 유력한 당권 주자 아닙니까? 왜 중대 갈림길에 섰죠? 어제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의 저서에 나온 한 구절이 자유한국당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 얘기군요. 네,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바른정당 입당을 타진했다. 그런 내용이었죠. 이걸 이제 정병국 의원이 책에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을 원유철 의원이 공개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어제 홍준표 전 지사가 그야말로 휘청거렸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인쇄된 책 내용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예. 오늘 밤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 TV 토론회 갔습니다. 예. 부인이냐 자백이냐 홍 전 지사의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혜훈 대표 인터뷰가 준비가 돼 있어요. 2부에서. 제가 진짜 바른정당의 입당을 타진했었는지 홍 지사가 이거 한번 직접 질문해 보도록 하죠. 다음 갈림길에 선 사람은 누구죠? 삼성과 정유라입니다. 오늘요? 네. 정유라가 오늘 검찰에 세 번째 소환됩니다. 그동안 구속영장을 2차례 피해갔죠? 예. 저번 두 번째 검찰 조사 때 삼성에게 말을 제공받았다. 이렇게 말을 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그렇죠. 검찰은 오늘 이를 토대로 삼성과 이 최순실 뇌물 고리를 추가로 밝히겠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박근혜 뇌물재판 때 이재용 삼성 부회장 측근들이 일제히 증언을 거부했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네, 약속이 난 듯이 모종의 이 봉쇄 전략이 있지 않았냐 이런 관측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오늘 정유라의 입에서 검찰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있었잖아요. 인사청문회. 여기에서 이제 국세청장이 최순실의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도 했던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또 있습니까? 중대 갈림길에 선 사람? 다주택 소유자들입니다. 왜인가요? 정부가 요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나선 느낌이죠. 어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취임식 때 서울 지역 집값 폭등은 5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투기 수요 때문이었다. 주택을 5개 이상 보유한 사람들? 네. 이러면서 다주택 소유자를 겨냥을 했었습니다. 어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이것도 다주택자 187만 명 가운데 임대소득 신고한 사람은 2.6%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역시 다주택자 이 임대소득을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죠. 이 다주택 소유자를 집중 공략을 해서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이 정부의 전략 과연 먹힐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아요? 187만 명? 5주택 합니다. 이상 소유자가? 여기까지 보죠.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혼란을 드려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유미 씨가 어젯밤 9시가 넘어 긴급 체포됐습니다. 특히 이 씨가 보다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고용정보원에 취업을 하는데 특혜가 있었다. 이 의혹. 지난 대선 과정에서 최대 논란거리였죠. 급기야 대선 막바지에는 국민의당이 문준용 씨 지인의 제보라면서 음성 파일하고 카톡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나는 파슨즈 스쿨의 동창생인데 아버지 백으로 취업했다라고 문준용 씨가 나한테 말했다.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파장이 상당했죠. 그런데 이 제보가 사실은 조작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어제 드러났습니다. 당원이면서 안철수 후보의 제자였던 이유미 씨라는 사람이 친척을 고용해서 제보를 만든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 파일 속에 동창이라고 한 사람이 알고 보니 이유미 씨의 친척이었던 거죠. 이유미 씨 어젯밤에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과연 당원 1명, 2명 선에서 이루어진 게 맞느냐부터 시작해서 논란이 일파만파입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연결해보죠. 이 의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네,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을 못 물을 정도 상황이네요. 이 의원님도 네. 정말 모르셨어요? 저는요 지난번 대선 때는 제가 뭐 좀 다른 데 긴 인터뷰 할 때는 좀 말씀드릴 기억이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중앙 선대무대에 제가 참가를 안 했죠. 예, 네, 예. 네. 그리고 제가 좀 그 당시 마지막 판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예. 저는 조금 솔직히 미심쩍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거 며칠 앞두고 이 정도 중대한 사안을 제기할 것 같으면은 그 주장하는 사람이 실제로 나와야죠. 예. 네. 그에 비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 측의 그 반론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보다 자신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네네. 국민의당에서 음성 파일이라고 제보자의 음성 파일이라고 공개한 것은 제보자가 안 나오고 음성 변조한 채 나가고 네. 반면에 민주당에서 반박하면서 이제 송모 씨라는 지인이 이야기를 한 그거는 이제 그대로 그렇죠. 네. 보면서 법조인이시니까 우리 이상돈 저는 뭐 좀 법학자시니까 법조인에게 앞서서 제가 뭐 정치 흐름을 쭉 봐온 사람으로서 선거 여러 번 뭐 직접 치르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좀 미심쩍었습니다. 네. 미심쩍으셨어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일 궁금한 건 네. 도대체 이 사실을 누구까지 알았던 것이냐. 정말로 당원인 이유미 씨하고 최고위원인 이준서 씨란 사람, 이 두 사람만의 작품이냐?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안 대표께서, 그래서 제가 그 당에 입당하고 가니까 이미 최고위원 돼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뭐 정확한 뿌리는 잘 모르는 사람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요새 뭐 젊은표 공략한다고 뭐 경력도 일천하고 뭐 그렇다고 선거 시의원이나 한 사람도 아니고 이게 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후에 그 최고위원이니 뭐 비대위원이니 그 타이틀은 거창하지만은 그 사람이 뭐 당에 이렇게 뭐 중요한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직함은 최고위원이지만 뭐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철수 대표가 처음 창당 때부터 데려온 사람 아닙니까? 영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유미라는 이 문제의 인물도 그 재진 캠프 때부터 안철수 일종의 뭐 팬 중에서 좀 극렬한 팬이니까 뭐 광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선대 과정에서도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위원장 이렇게 하는데 선거 과정에서 보면은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장들이 뭐 실제적으로 선거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뭐 또 그건 또 사실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볼 것 같으면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하고 이유미라는 사람이 제가 이준서 본인은 현재 좀 부인하고 있죠. 자기도 속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서 이제 공면선거단장인가요? 이용주 의원 그다음에 김아무개 그 부단장 그 사람 다
검사 출신이죠. 예. 네, 그 뭐 이용주, 김경진 사람들한테- 두 의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김경진 의원 말고 그 지역위원장에 예. 있습니다. 부단장. 그 검사 예. 출신입니다. 드물게 있는 검사 출신 지역위원장이죠. 우리 그 두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이 두 사람들이 이거 진실하다고 믿고 이렇게 터뜨린 거 아닙니까요? 그렇죠. 예. 그 과정에 너무 허술했다. 어떻게 뭐 검사 출신 이런 사람들이 스크린도 못하고 바로 그 부분인데 잠깐만요. 그 부분이 예. 아픈 이상돈 부분입니다. 의원님.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준서라는 안철수 당시 후보의 영입 인물하고 광팬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극렬 팬이 만들어낸 작품이다라고 하셨는데 뭐 이준서 씨는 그나마도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더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 한 사람 내지는 두 사람이 만들어낸 조작에 공당이 다 흔들릴 수 있는가? 네, 이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부분이 뭐 좀 부끄럽고 좀 한심한 일이죠. 뭐 그거를 스크린 못하고 예. 또 말하자면 이게 말하자면 김대엽 정도 수준의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김대엽 조작 사건 정도. 조작 사건 정도의 또 이제 선거 투표일 5일 앞두고. 예. 일종의 대선 공작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조작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건데 그 시점에서는 사실 뭐 선거운동 하다 보면은 뭐 이거 잘 100% 사실로 확인 안 되는 가지고서 이걸 뭐 문제를 삼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예. 그런 것이 이제 좀 의사결정에서 조금 위로 올라갈 수가 다 걸러지죠. 그러니까요. 걸러져야 네. 되는 건데 이게 그럼 당이 이게 정말 그냥- 시스템이 허술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정신이 없어서 그랬던 건가요? 어떻게 네. 하나도 안 걸러지고 이게 한두 사람이 만든 그 부분이 좀 뭐라고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한심한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게 이별기라도 할 게 없는 거고 또 이제 이 정도 심각성 같으면은 그 예, 위에서 또 이제 이용주 의원 위에는 뭐 선대위원회 있지만은 이게 또 하나는 아마 선거 막판이니까. 예. 네, 그리고 뭐 그렇게 그 위원회가 선대위원회에서 예. 회의 같은 거로 이걸 그렇게 공식적으로 한번 사전에 아마 스크린 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선거 막바지에 정신없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스크린 제대로 못했다. 한심하다 지금 그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한심하고 창피하다고 할 말이 없습니다. 창피하고. 근데 지금 청취자 문자도 지금 많이 들어오지만 네. 이거 일종의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청취자들이 이유미 씨가 지인에게 어제 긴급체포 되기 전에 지인에게 보냈다는 혹은 기자들에게 보냈다는 카톡을 보면 당에서 기획을 지시해놓고 지금 나로 뒤집어 씌우려고 이른바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카톡을 보내고 지금 긴급체포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좀 사실을 알 수 없지만 제가 짐작하기는 이유미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이용주 의원이냐 그 위에 상층부 그만이죠. 더 위에 뭐 선대위원회 본부장 거기하고 연락이 있었던 사람은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확신할 수 없지만은 이제 그 이제 이준서라는 사람이 이유미 씨한테 어떤 얘기를 했겠는가 그걸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준서라는 사람이 지금 있는데 이 사람이 이유미 씨한테 이 조작을 설득하면서 어떤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뭐 제가 이건 추정입니다만 짐작컨대 그 설마니 뭐 이용주 의원이나 그 위에 우리 뭐 선대 위원 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이걸 알고서 그럴 일은 없는데 이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미 씨한테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별까지 할 말이 없습니다. 이유미 씨가 마지막에 조작을 합니다만 이유미 씨한테 이준서라는 사람이 지시하면서 이거 뭐 당에서 이렇게 하라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유미 씨가 당에서 기획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가능성. 네, 이 가능성을 제기하신 거예요. 잘 모르죠. 이준서라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는가. 이제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분은 근데 그걸 떠나서 그 위에서 이걸 스크린 못한 건 정말 창피하고 이별까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뭐 꼬리 자르기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쨌든 그 대선의 주인공은 안철수 당시 후보였고 이분이 영입한 인사들입니다. 안철수 책임론 나옵니다. 정말 몰랐을까라는 이런 의혹까지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걸 알고 그럴 사람은 아닌데 여하튼간에 본인도 책임을 면할 수 없죠. 자신이 데려온 사람이 사고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응당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책임. 이거 어떻게 그럼 사과를 하셔야 되는 어떻게 책임? 그건 제가 뭐라고 말할 필요 없는 것이고요. 본인께서도 생각이 있겠죠. 본인께서 뭔가 책임을 이걸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실 것이다. 네, 할 것이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야 한다고 보세요. 당시 대표였던 박지원 대표라든지 이용주 의원 여기 사실은 이제 대선 전에 저랑도 인터뷰하셨거든요.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이런 분들도 지금 참 굉장히 난감하시겠어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데 그걸 자신들이 보다 확실하게 검증 못하는 책임이 있죠. 기자도 기사 쓸 때 최대한 검증하고 쓰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 당이? 그럼 제가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일단은 검찰의 수사를 기다려보는 것이죠. 일단은 말이죠. 검찰 수사 기다리고 최대한 협조해서 투명하게 밝히는 길이 지금으로선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찹찹함이 묻어나네요. 이상돈 의원 오늘 말에서. 예. 일단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 또, 인터뷰 기회 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당의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상돈 의원이 지금 한 이야기 중에 저는 지금 귀에 들리는 게 이분은 그때 사실은 선거 때 좀 물러나 있었어요, 뒤로. 그래서 왜 저분은 저렇게 물러나 있느냐, 당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물러나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왜 국민의당의 제보자 말보다 민주당의 반박이 더 신빙성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게 참, 이제 와서 보니 기가 막힌 일이다. 그러게요. 어떻게 공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참 놀랍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저희가 이 내용은 잠시 후에 뉴스닥에서도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 행간 가죠. 뭐 가지고 오셨어요? 요 며칠 사이에 경유값이 인상되는 거 아니냐. 운전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엄청나게 확산이 됐는데요. 대단했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세를 올릴 거라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논란 기획재정부가 아니다. 인상할 계획이 없다. 진화에 나섰고요. 청와대와 여당도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서둘러 사건을 이제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 경유값 인상 안 하는 거죠? 네. 안 합니다. 네, 맞습니다. 검토 아니고 안 합니다. 네. 예. 뜬금없이 확산됐던 경유값 인상 논란, 서둘러 진화한 당정청,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국책연구기관이 경유값에 대한 연구 조사를 했고, 그 결과가 나온 것까지는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이 에너지연구원을 비롯한 4개 국책연구기관이 이 용역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이게 논란의 진원지가 됐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의 90%에서 최고 125%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인상을 해야 미세먼지 절감 효과가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경유차를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한 건데요. 그러면 최고 125% 수준이라면 휘발유보다 더 비싸다는 얘기죠. 훨씬 더 비싸게 해야 거죠. 된다는 얘기죠. 예. 이 다음 달에 4일 공청회를 열어서 공식 발표하고 여론 수렴에 나설 예정이었는데 이게 이제 언론으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이 언론이 보고서를 인용해서 경유값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기사를 엄청나게 쏟아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문제인데 논란 경유차 운전자들이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계속 1위 하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기획재정부가 엊그제 해명 자료를 냈는데요. 정부가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봉합을 시도를 했는데 이게 안 되고 논란이 점점 더 커지니까 어제 최영록 세제실장이 직접 나서서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유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청와대 측도
청와대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예. 뭐 그제서야 서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한바탕 소동으로 끝난 거예요. 네, 경유값 네, 맞아요. 인상 소동. 이 소동의 이면 행간에도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기사 제목이 너무 앞서 나갔다입니다. 너무 앞서갔다 기사가. 그러니까 이번 소동의 진원지는 4개 국책연구기관의 용역 보고서죠. 예. 더 뭔가 추가로 나온 어떤 팩트라든가 이런 게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냥 딱 이거 보고서 하나였어요. 정부가 이 보고서 하나만 가지고 경유세 인상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공청이 열었잖아요. 열 계획이잖아요. 예. 그러면 자영업자라든가 화물차 운전자라든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여론 수렴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언론은 마치 경유세 인상이 다 결정된 것처럼 보도를 했다는 거죠. 기사 제목도 그랬고. 경유세 인상 검토할까? 뭐 요 정도 나왔다면 이해하겠는데 거의 다 사실상 가닥.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버리니까. 이러니까 운수업계가 다 죽는다고 난리를 치고 야당에서는 이거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반발을 그렇죠.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 연구가 왜 시작됐느냐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건데요.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 대책을 갑자기 발표하면서 경유세 인상 논의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부터죠. 그때 그러면 미세먼지의 원인이 뭐냐? 그걸 좀 알아보자. 도대체 경유값은 얼마나 올려야 되느냐. 그래서 국책연구기관의 합동 연구를 의뢰했던 겁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네. 그 결과가 이번에 나온 건데 그런데도 마치 문재인 정부가 경유세 인상을 검토한 것처럼 보도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더 믿은 거죠, 사람들이. 예. 새 정부가 했다니까. 더 큰 문제는 청와대가 경유세 인상을 검토한 적 없다고 발표한 뒤에도 이 경유세 인상 백지화, 인상 방침 철회 이런 식으로 마치 현 정부가 경유세 인상을 시도했다가 철회한 것처럼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경유세 인상 보도는 인터넷에서는 클릭이 많이 됐을 수 있겠지만 언론이 너무 앞서 나가면서 선정적으로 보도한 책임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행간은 기사 제목이 너무 앞서갔다.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 행간은 민심을 흔드는 트리거, 방아쇠가 될 수 있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접근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주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기름값, 쌀값, 지하철 요금, 전기요금, 맞아요. 소득세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거 자칫 잘못 건드리면 민심이 대폭발합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전기요금 누진세 생각나실 거예요. 뭐 누진제. 생각나죠. 이 폭염에 지친 국민들이 에어컨을 켰는데 이 전기요금 폭탄 맞았잖아요. 정말 국정농단 사태 빼고요. 네. 제일 문자 많이 왔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작년에 네. 이거였어요. 맞아요. 전기요금 이 얘기에 갑자기 전기요금이 한 50만 원씩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 정부 당국자가 했던 말 하루 3시간 정도 켜면 별 문제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더 박근혜 정부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는데요. 네. 경유값 조정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 미세먼지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아주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여론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맞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이걸 정치권이 잘 알고 서둘러 봉합을 시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경유값 소동 세 번째 행간은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제2의 담배세 파동을 주의해야 한다입니다. 담배 얘기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담배세 올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다 국민 건강을 위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꼼수 증세라고 아무리 반발해도 소용없었는데요. 건강 위한 거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건강도 잃고 세금만 더 내고 금연인구는 안 줄고 이렇잖아요. 그러게요. 오히려 더 분노가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유세 인상도 자칫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세먼지 주범이랑 근거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애매모호해요. 만들어내는 건 맞는데 네. 진짜 이게 주범이냐 이거 잘 모르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경유세 올린다고 해서 정말로 사람들이 경유차 지금 몰던 걸 안 탈까? 이게 또 의문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유값만 올린다고 미세먼지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못 잡았을 경우에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저항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지금은 아니지만 만약 앞으로 정부가 경유값 올린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얘기들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경유값 대소동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8672님, 8788님, 이상현, 김우성님 등등이 이게 국민의당이 말하던 새정치인가 실망스럽다라는 문자 주고 계시고요. 경유값 이야기는 얼마나 민감했냐면 이것 때문에
문 대통령 지지 철회하려고 했던 분까지 9797님 문자까지 들어오네요. 2부로 갑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오늘 2부 시작하면서 속보를 하나 전하고 시작해야겠네요. 지금 서울 지하철 2호선 사고가 나면서 일부 구간이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강남역에서 잠실 구간의 운행이 중단된 상태. 따라서 출근길에 지금 극심한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서울 사시는 분들,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 움직이셔야겠네요. 2부 오늘 첫 순서는요. 글쎄요. 현지 국무총리가 라디오 인터뷰에 나오는 걸 여러분 들으신 적 없으시죠? 저희가 오늘 국무총리를 초대했습니다. 인사청문회의 임명제청권자가 사실은 국무총리입니다. 예, 이 인사청문회 문제부터 당장 눈앞에 닥친 한미정상회담까지 이낙연 총리의 입장 인터뷰로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바른정당의 신임 대표로 선출된 이해운 대표도 오늘 만나는데요. 특히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후보가 바른정당의 입당을 타진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유한국당이 한바탕 시끄럽습니다. 이건 역시 이해운 대표에게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뉴스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48일.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인사로 그 정부의 성격과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한 지는 이번 주 금요일로 딱 한 달이 됩니다. 아마 현지 국무총리가 시사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하는 거는 글쎄요. 제 기억에는 처음이지 싶은데요. 오늘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임 후 첫 방송 인터뷰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좀 떨리네요. 저도 떨립니다. 국무총리로 지낸 한 달 돌이켜보면 어떠셨습니까? 숨가쁘게 왔던 것 같아요. AI 잡으러 제주도로 전라북도로 여기저기 다녔고 또 가뭄 걱정 함께 나누느라고 경기도에서 충남, 전남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갔네요. 제일 힘든 건 뭐 어떤 게 제일 힘드시던가요? 가뭄은 제일 걱정을 많이 한 사안이 바로 가뭄이었는데 아직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뭄, AI 역시 이제 민생 현장에 낮은 총리로 임하겠다 이 이야기를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건데 근데 힘든 얘기가 나왔으니 말입니다만 실은 헌법상으로 보면은 장관 임명 제청권자가 국무총리신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인사청문회 보시면서 누구보다 많이 긴장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예, 많이 걱정이 되고요. 다 이렇게 챙겨가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예. 요즘 그 인사 검증하는 분들은 검증은 제보를 이기지 못한다. 이런 것을 절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가장 가까운 주변부에서 제보가 가장 많이 들어온다. 후보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런 얘기가 맞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러는데 그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러게요. 진짜 보면서 누구의 인사청문회가 제일 좀 발을 동동 구르게 손에 땀을 쥐게 하던가요? 지금까지의 청문회보다는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한 분의 사례가 제일 발을 동동 굴리게 했습니다. 안경환 후보자. 법무장관 후보자인데요. 제가 젊은 시절부터 그분을 잘 알고 좋아하는 선배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픔이 얼마나 컸을 것인가. 결혼 생활의 실패라는 건 본인으로서는 이렇게 남 앞에서 꺼내기도 싫은 그런 큰 상처 아니겠습니까?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아픈 시간이었을 것이다 마음이 듭니다. 근데 결혼 생활의 실패가 아니라 아예 결혼까지도 못 갔는데 도장을 위조해서 결혼신고를 혼자 일방적으로 했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고요.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상대 분께 상처를 덜 드리는 방법으로 그 방법을 선택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믿고 싶고요.
저는 소시적에 그분을 만나서 알고 지내고 할 때는 그냥 결혼 생활이 원만치 못하시는가 보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안타깝게 느끼셨던 게 안경환 후보자. 네. 야당에서는 지적을 합니다. 근데 아니 인사 5대 원칙 공약했으면 지켜야지 왜 지키지도 못할 기준 정해놓고 얼토당토하는 인사들을 자꾸 후보로 올려놓고 우리한테만 너무하다고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문제는 기왕에 여야 간에도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검증의 기준을 한번 다시 마련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요. 예. 좀 그걸 기다려봤으면 좋겠어요. 해보니까 검증의 한계라는 것도 있고요. 또 국민 일반의 눈높이와 현실이라는 것 사이에 괴리라는 것도 있는 거니까 어떤 선이 가장 맞는 것인가 하는 건 한번 국민적인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몇십 년 전에 어떤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예. 그분의 장점, 그분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몇십 년 전에 잘못 때문에 그 역량을 활용할 기회조차 버리는 것보다는 좀 더 현명한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제 뭐 이낙연 총리가 직전까지는 야당 의원이셨으니까 야당일 때를 돌이켜보면은 그때 청문회도 좀 그런 과한 면이 있었다. 이제는 여야 할 것 없이 다시 기준을 좀 생각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여당만 잘하고 야당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가 좀 더 성숙하게 판단해서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어떤 기준을 합의할 때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합의할 때가 됐구나. 근데 이번 주에 이른바 김송조 트리오,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3당에서는 세 사람 다 안 된다. 정의당에서는 송영무 후보자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왕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으니까요. 예. 검증도 하고 본인의 설명도 듣고 해서 어느 정도 판단의 자료가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헌법상으로는 이제 책임 총리한테 장관 임명 제청권이 있다 보니까 네. 바른정당의 주호영 대표가 뭐라고 하셨냐면 지명 철회를 건의할 권리도 총리에게 있다. 네. 이낙연 총리가 하루라도 빨리 결심하셔서 지명 철회를 해라. 이렇게 어제 직접적으로 요구를 하셨어요. 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나간 얘기인데요. 사실은 안경환 후보자의 경우에는 자퇴하시기 전에 몇 시간 전에 제가 제고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를 청와대에 전달한 일은 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아까 전에 굉장히 가까운 지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도 이거는 지명철회 해야겠습니다라는 의사를 먼저 표현하셨어요. 건의를 하셨어요. 네. 네, 그 말씀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뭐 이제는 지나간 일이니까 본인께 도리가 아닙니다만은 네,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네, 처음으로 공개를 합니다. 안경환 후보자가 뭐 자진 사퇴 형식이긴 했습니다만 청와대와 그런 교감이 있었던 것이고 그 교감의 첫 번째 건의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까운 지인이었던 이낙연 총리가 하신 거네요. 네, 저뿐이었겠습니까마는 저로서는 이건 재고가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제 판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이른바 김송조 트리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이번 인사청문회를 한번 보고요. 기왕에 여야 간에 합의한 청문회 일정이니까요. 네네, 한번 보고 얘기를 하죠. 아니다 싶으면 여기서도 결단할 수 있다, 재고할 수 있다 이 말씀이세요? 미리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네.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일단 지켜본 후에 정말로 아니다라는 후보가 있다면 그때는 제고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뭐 처음부터 모두 통과다 이런 생각은 아니라는 말씀이실까요? 우리 김현정 앵커께서 욕심을 조금 자제해 주시죠. 저로서도 좀 답답한 면이 있어서 어떠신가 싶어서요. 미리 어느 쪽으로 예단을 갖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인사청문회는 어쨌든 시작이라도 했습니다, 총리님. 그런데 지금 추경 문제는 논의의 테이블에조차 올리지 못하고 있어서 좀 답답하시죠? 네. 아니 자유한국당은 이 추경이 다른 추경이 아니고 일자리를 위한 추경이다. 이건 추경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 게다가 공무원 수를 이렇게 늘려놓게 내면은 이게 두고두고 부담이 될 텐데 후세대에 부담이 될 텐데 여기에 도장을 찍어줄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이더군요.
네, 추경 요건이 국가재정법상에 정해진 요건에 합당하냐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의 여지가 있으니까요. 어느 한쪽의 주장만 옳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특히나 이 청년 실업 4명 중에 1명이 지금 실업 상태인데요. 예. 이른바 체감 실업률로 보면요. 예. 이 상태에도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저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예. 그다음에 야당 의원들이 많이 계시는 지역에 가뭄이 심하다거나 또는 동계올림픽이 임박했다거나 하는 필요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지역에 갔더니 빨리 도와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차제에 그런 것도 한번 섞어서 논의를 해 주시는 기회가 됐으니까 야당 의원님들이 국회에 가셔서 그 논의회장에서 지금 추경에 반영돼 있지 않은 것도 한번 논의를 해 주시면 좀 지혜로운 선택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생 현장을 전국적으로 돌고 계시는데 네. 야당 의원들이 많은 그 지역에 지금 가뭄 호소하고 있고 또 평창 이 지역에서는 빨리 동계올림픽 좀 이거 도와달라 네. 이런 지원해달라 요청 쇄도하는데 네. 그것까지 함께 테이블에 추경과 함께 테이블에 올려서 논의하는 이런 지혜도 있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면 예.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정부 내에서도 물론 이번 추경은 일자리 중심의 추경이고 거기에 이제 저소득층을 좀 도와드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예. 혹시 야당 의원님들께서 가뭄 대책이라든가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예산의 확보를 요구하신다면 협의에 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낙연 국무총리 이번 주로 취임 한 달이 되는 국무총리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이었죠. 그 세종시 총리 공간에서 출입기자 간담회 하시면서 기자들한테 총리실 침실을 공개하셨어요. 네. 예. 그리고 지난주에는 부인께서 고 백남기 씨 유족을 서울 공간으로 초청해서 식사도 하셨더라고요. 이런 행보들이 다 낮은 총리, 민생 행보 뭐 이런 예.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더군요, 총리님.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요. 기왕에 공간이 초청했는데 어떤 방 하나만 공개를 않고 문 닫아놓으면 점점 더 궁금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 아내가 누구를 초청한 것을 이제 공개되지 않기를 바랬는데 그냥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게요. 왜 공개하기 꺼리셨어요? 백남기 씨 유족 초청한 거는. 제 아내는 공인이 아니니까요. 제 가족들이 이렇게 막 노출이 되고 공개되고 해서 예. 생활에 부담을 갖게 되는 걸 저는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을 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칭찬의 목소리를 보내주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저는 그래서 이제 백남기 씨 유족을 공간으로 초대하신 걸 보면서 이거는 상당한 관심의 표명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궁금했던 게 서울대병원이 최근에 백남기 씨 사인을 외인사 그러니까 물대포를 맞아서 숨진 게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경찰도 바로 다음날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죽음이라는 것이 인정된 것이고 이렇게 되면 국가가 보상까지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차근차근 생각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예. 우리 도라지 씨 포함해서 가족을 모신 것은 가족을 잃은 사람에 대한 연민의 마음에서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보상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궁금해요. 우리 총리실 안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제 입으로 공개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고요. 그렇군요. 네네. 어떻게든 이 문제가 바로 잡혀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논의 중이다.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논의 중이다. 이런 네. 말씀. 또 하나 뜨거운 현안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이자 문재인 정부의 외교 첫 시험대인 셈인데 총리님 네. 합의된 주 의제에 사드가 들어있진 않습니다만 미국의 상원 의원 18명이 사드의 완전 배치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하라. 이렇게 네. 요구하고 나섰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적으로 이 이슈를 꺼내게 될 경우 우리는 어떻게 입장 정리를 하고 임하시는 건가요? 그동안에 미국 언론들로부터 유사한 질문을 수도 없이 대통령이 받으셨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요. 예. 어떠한 경우에도 설명은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매주 월요일에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하는데 어제 대통령님과 점심하면서 주례회동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식사 전에 좀 부드러운 말로 감히 예측을 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동맹의 공고함을 확인하고 우방 지도자와의 신뢰 관계를 전 세계를 향해서 과시하고 발신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 것 같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라 하시던가요? 그냥 웃으시대요.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질문 받으시면 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리의 절차가 있다 뭐 그렇게 답변하셨던가요? 그렇게 했고요.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미국의 지도자들께서 한국의 민주주의적 절차를 존중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대통령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워낙 이슈가 많다 보니까 좀 현안들을 뜨겁게 질문드렸는데 마무리는 부드러운 얘기로 해볼게요, 총리님. 네. 얼마 전에 총리실 직원들한테 손편지 쓰셨다면서요. 네. 예.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총리, 가장 낮은 총리가 되겠다. 이런 내용을 쓰셨던데 어떤 총리가 가장 낮은 총리입니까? 예, 흔히들 총리를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런 정의에 동의하지 않아요. 총리는 1인 지하 만인 지하의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네, 저보다 낮은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제가 아래에 있다. 그런 말씀. 국민의 아래에도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변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높은 대접을 받아서 기분 좋은 경험은 없습니다. 오히려 낮게 있을 때가 훨씬 편하고 또 자유롭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제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세로 일 잘하는 총리 하지만 국민 곁에 낮은 총리로 끝까지 남아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낙연 국무총리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수의 본진이 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열겠다. 어제 바른정당의 신임 당대표로 이해운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차별화된 보수가 되겠다. 발목만 잡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 이런 말들을 했었는데요. 과연 어떻게 현실화시킬지 어떤 구상인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바른정당 이해운 신임 대표입니다. 이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어깨가 너무 무거워서 내려앉을 것 같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말부터 나옵니다. 수락연설문을 제가 보니까 첫 일성이 당이 하나 되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아니 1000번이라도 무릎 꿇는 화해의 대표가 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이건 무슨 의미십니까? 당내 화합을 걱정하는 분들이 하도 많으셔서 제가 화합을 위한 일이라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명이다 보니까 이 중에 한 명만 이탈을 해도 이거 뭐 국고보조금 못 받는 거 아닌가 다들 이제 불안해하시고 그러네요. 진짜 한 명만 이탈해도 원내교섭단체에서 탈락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국고보조금이 없잖아요. 이 당을 도대체 무슨 돈으로 꾸리며 직원들 월급은 어떡하나 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 중에 한 분이라도 이탈하지 않도록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건 화합을 위해서 다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한 명도 이탈하지 않게 하겠다 차원을 넘어서 다른 당에 계신 분들 중에서 모셔오는 일도 가능할까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 부분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른정당 밖에 있는 분들 국회의원이든 단체장이든 누구든지 간에 저희가 하겠다고 하는 이 가치 정치에 공감하시는 분을 한 분 한 분 다 만나고 다니면서 제가 설득해서 모셔오겠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돌아간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중에도 돌아올 만한 분, 모셔올 수 있는 만한 분이 있습니까?
저는 뭐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안 된다라고 배관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선을 그을 생각이 없습니다. 선을 그을 생각 없다. 사실은 이제 지금 화합을 강조하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밖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친유승민계인 이혜훈 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친유승민계 비유승민계가 이제 갈라져서 바른정당도 좀 개파 싸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개파 싸움 안 하겠다고 나와서 만든 당이 저희 바른정당입니다. 그렇죠. 적어도 그 개파 싸움의 결과가 얼마나 재앙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 그렇게 안 하기를 믿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그만 당 안에 누가 누구랑 인간적으로 가깝고 오래된 게 이 가치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에게 그게 왜 중요한지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돼서요. 예. 하여튼 이걸로 설득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눈에 띄는 그 수락연설문 내용은 뭔가 하니 차별화된 보수가 되겠다 이 부분이었어요. 네. 근데 자유한국당의 유력한 당권 주자죠. 홍준표 전 지사는 뭐라고 했냐면 바른정당은 한국당에서 떨어져 나온 기생정당, 위성정당이다. 우리가 진짜 보수다. 계속 이 얘기를 하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왜 자유한국당을 낡은 보수라고 말씀드리냐면 국민이 주신 권력을 사유화해서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는 그런 일을 만들었는데도 누구도 사과하거나 책임지거나 인정하지도 않고 말씀은 안보 보수라고 하시지만 걸핏하면 종북몰이하고 빨갱이 딱지 붙이고 메카시즘으로 몰아붙이는 분들이잖아요. 그게 진정한 보수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시장경제만 하더라도 마른 시장경제라고 하시는데 경제적으로 힘이 있는 재벌과 같은 경제 권력이 특권, 반칙, 횡포를 부리는 일을 눈 감아주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비호, 대변, 돌격대가 되는 일을 많이들 하셨어요. 돌격대가 되는 일까지 하셨다. 진짜 보수 아니다. 그게 어떻게 진짜 보수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보수는 바른정당. 아니 자유한국당 얘기가 나온 김에 홍준표 전 지사가 그 바른정당 창당할 그 무렵에 바른정당에 합류하려고 타진을 했었다. 이거를 바른정당 정병국 전 대표가 책에다가 쓰시면서 자유한국당이 어제 한바탕 소란이 있었더라고요. 홍 지사는 거짓말이다라고 하고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 대표님? 저는 두 분을 오래 알았잖아요. 한 직장에서 10수년 근무하면 너무 잘 알죠. 예. 근데 이 두 분의 그 동안의 인품, 행보 이런 여러 가지를 미루어 짐작컨대 사석에서도 거짓말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는 분이 정병국 대표님인데 본인이 사실이 아닌 것을 책에다 썼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짓은 아니더라도 정병국 전 대표가 좀 잘못 알고 계셨거나 이랬을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정병국 대표하고 홍 지사하고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한 것처럼 돼 있던데요. 정병국 대표님이 장관까지 하시고 5선 의원님이십니다. 국어를 못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오해일 것 같지 않다는 말씀. 이혜훈 바른정당 신임 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현안 두 가지만 좀 여쭐게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협력할 일은 과감히 협력하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침묵할 수 없는 문제는 결연히 맞서겠다. 이번 주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 청문회 있습니다. 이쪽은 과감히 협력해야 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결연히 맞서야 하는 쪽입니까? 제가 어제 선출이 됐기 때문에 아직 얘기를 나눠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당의 공식 입장을 말할 만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김상곤 후보자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부 수장이면 대학 교수들의 수장인데 본인은 대학 교수 노조 위원장 시절에 김병준 당시 부총리의 논문 표절을 아주 심각하게 문제 삼으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장본인이면서 본인의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은 지금 김병준 당시 부총리에 비해서 몇 배의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분이 적절치 않다. 이게 이제 당의 거의 공통 분모인 거의 공통적으로 김상곤 후보자 적절치 않다. 오늘 인사청문회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좀 깊이 있게 논박을 벌일 상황은 아니어서 제가 일단 바른정당 대표의 입장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또 김상곤 후보자 측에서는 반론이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이 대표의 의견 듣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경은 어떤가요? 추경 문제. 추경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은 심사조차 안 하겠다, 보이콧을 하고 저러고 계시지만 예. 저희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심사에 임하겠다라고 저희도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은 심사 안 하는 그 명분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추경 요건에 맞지 않다 그러거든요. 예. 이거는 정말 다른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도 자유한국당만은 그 말씀을 하실 자격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추경을 너무 자주 빈번하게 하는 게 노무현 정부 때 있었다고 당시 박근혜 당 대표가 추경 조건을 엄격하게 법에다 못을 박자라고 시작한 게 이 국가재정법 89조 개정이었어요. 예. 그래놓고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는 예. 4년 동안 3번을 추경을 했습니다. 거의 매년 하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러네요. 근데 이 3번이 다 40조나 했는데 이 3번이 단 한 번도 추경 요건에 맞은 적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자유한국당은 이거 요건 안 맞는다라고 말할 자격 없다. 자, 그렇다면 정리하자면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결연히 맞설 부분이 있는 거고 네. 추경에 대해서는 협력할 부분이 있는 거다. 이렇게 입장 정리를 하신 거군요. 네. 대충. 협력할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절충을 할 만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추경은. 알겠습니다. 근데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여당 쪽에서는 좀 너무 사사건건 발목 잡는다. 이런 식으로 이게 털기 시작하면은 유능한 인재가 이거 등용이 안 된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만들을 표명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그 5대 인사 원칙을 굉장히 우리 사회에 한동안 관행이 되었던 일까지 전혀 용납하지 않는 원칙을 밝히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런 원칙을 다 갖춘 후보자를 공직에 임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국민들께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셨더라면 일이 훨씬 더 수월하게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건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협력할 것과 협력 못할 것을 지금 정해놓은 상태다. 이런 말씀. 네. 정말 건강한 보수, 좌우의 날개로 잘 날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도록 힘 보태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른정당 이혜훈 신임 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구성권님, 정치판이 아무리 막장이라지만 이번 조작 사건은 정말 이런 막장이 또 없네요 하셨고, 글쎄 변명하지 말고 국민의당이 솔직히 석거대죄하는 게 최고의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방안인 것 같다. 장병기님, 4764님 외에 많은 분들이 또 문자 주셨습니다. 성남이라고 하신 분, 박빙의 승부였으면 이번 조작건으로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을 정도 일이다. 이게 사과로 끝날 일 아니다. 이런 문자들 많이 들어옵니다. 이낙연 총리와의 인터뷰 들으시고는 김기영님, 지금까지 총리가 라디오 인터뷰한 적 있나요? 하셨는데 제 기억에도 없습니다. 까만곰님, 뉴스쇼 인터뷰의 끝은 어딘가요? 총리까지 나오다니 하셨는데 또 누굴 좀 불러볼까요? 여러분께서 만나고 싶은 그 인물 추천해 주십시오.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뉴스닥을 가죠.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모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른정당의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석을 강하게 읽으십니다. 오늘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뉴스 보시는 분들 실시간 검색어에 네. 이준서라는 인물이. 그러니까요. 뜨거운 뉴스의 인물인데 이준서, 이유미. 우리 나오신 분은 이준석 위원장. 예. 저희가 사실은 이제 뉴스닥 하기 하루 전날은 PD가 전화를 드리잖아요, 두 분께. 그렇죠. 예. 상한가, 하한가 누구 고르셨어요? 이 전화를 하는데 어제처럼 하루에 여러 번 바뀐 날 없었죠. 예, 그렇죠. 처음이죠. 야, 정말 숨가쁘게 뉴스가. 진짜.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좀 잘 되려면은 예. 상한가거리가 많아져야 되는데 하한가거리가 진짜 많아져가지고. 하한가가 계속 바뀌어요. 네, 전체적으로 이 정치권 시장 자체가 지금 몰락 중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웃으면서도 참 씁쓸한 웃음입니다. 하한가가 자꾸 경신이 되는 하한가 기록이. 자, 하한가 얘기부터 들어가 보죠. 이준석 위원장, 누구 골라오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 보면 좀 설전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벌어졌습니다. 예, 원유철 후보와 또 홍준표 후보 간에 서로 박차고 나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우선 꼽았습니다. 하한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네. 허성모 소장님.
예, 뭐 저는 뭐 뉴스에 오늘 아침 엄청 나왔는데요. 네. 국민의당 검증팀. 예. 오늘 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됐어요. 국민의당 검증팀.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국민의당 검증팀 얘기부터 좀 해보죠. 국민의당 검증팀. 앞서서 이상돈 의원 인터뷰 여러분 오시면서 들으셨을 거예요. 한심하고 창피하다. 하지만 지도부가 알았을 가능성은 이상돈 의원이 보시기에는 적다. 그러면 이유미 씨는 왜 긴급 체포되면서 당이 지시한 거다라고 이렇게 카톡을 남기고 갔을까? 제가 질문 드렸더니 이유미 씨는 그렇게 알았을 수 있다. 왜냐? 이준서 당시 최고위원이 당 지시라고 얘기하면서 했을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보세요. 그리고 이준서 최고위원도 자기 혼자 그걸 기획하고 지시하고 이랬을 가능성은 저는 조금 약하다고 봅니다. 누군가 또 다른 사람하고 언론했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그 뭐 수사해 보면 나오겠지만, 예. 그러니까 뭐 그것이 뭐 최고위 누군가가 아니더라도 예. 자기 비슷한 주변하고 같이의 논의는 있었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인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면서 예. 혼자 기획하고 혼자 지시하고 그랬을까? 예.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이거는 정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공작 정치 중에 대표적인 조작 사례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그걸 그 젊은 친구가 그렇게 무모하게 저는 그 쉽게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선거판에 끼면요, 보통 이제 보고 안 하고 자기가 먼저 일을 벌인 다음 나중에 뭐 혹시 결과가 좋으면은 뭐 나중에 좀 뭘 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게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예전에 2011년에 났던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디도스 사건 아닙니까? 디도스 최구식 의원. 그때도 보면 디도스 사건을 최구식 의원이 지시했느냐 아니면 당 지도부가 또 지시했느냐를 갖고 뭐 공방이 많았고 맞아요. 뭐 당 지도부가 지시했다고 볼 만한 의심점도 있었습니다만은 검찰 수사, 특검 수사 다 해봐도 결국에는 그게 자체 좀 공을 노린 나중에 포상을 노린 그냥 자체 범행이었다라고 나온 것처럼 예. 이번에도 저는 제가 직접 안철수 의원이랑 선거를 치러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이분이 굉장히 선거법이라는 걸 조심하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예, 지역구 선거할 때도 굉장히 조심했어요. 어지간하면 좀 관행처럼 넘어가는 어떤 선거법 위반 사항들도 다 체크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보고가 올라갔으면은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보고가 올라갔으면은 뭐 안철수 의원이 해라라고 했을 리는 없다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지도부 선까지 갔느냐 또는 선거하다 뭐 선대위 관계자까지 갔느냐 이런 건 저도 국민의당 내부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없습니다만 그렇죠. 만약에 선대위 정도 레벨에서 지시가 내려졌다. 그럼 이거는 뭐 솔직히 말하면은 당 자체가 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거. 아니 뭐 조작 지시를 선대위가 직접 하지는 않았겠지만 뭐 그렇게 믿고 싶고 그러나 이제 뭐 이준서라는 분이 누군가하고 의논했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그걸 이제 지시하면서 당의 지시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그걸 조작을 한다는 게 이 젊은 분들이 저는 뭐 정말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아까 이상돈 의원은 광팬이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광팬이 벌인 어떤 일, 굉장히 무모한 일 아니냐. 근데 이제 거기 검증을 할 때 거기 국민의당에도 아주 뭐 스타 검사 출신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용주 의원하고 김경진 의원. 이런 분들 수사를 오래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딱 들으면 이게 뭔가 아니다 기다 이게 판단이 어느 뛰어난 분들인데 이렇게 전혀 걸러지지 않고 나왔다는 것도 정말 너무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선거에 매몰되다 보니까 이렇게 오버해서 갔을 수도 있고 일일이 걸러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석연치 않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이유미 씨가 어쨌든 카이스트에서 그 안철수 제자였어요. 씨의 제자였다는 거 아닙니까? 의원의 그죠 전 의원님의 제자고. 맞습니다. 뭐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또 보통 관계가 아니잖아요. 또 이준수 씨도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가 영입한 청년 뭐로서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최고위원까지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안철수 대표가 뭐 직접 개입하거나 뭐 그럴 리는 전혀 없는 것이고 그러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그쪽에서 모였던 사람들의 뭐 과다한 방식의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 기본 질서가 뭔지도 생각하지 않고 했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핵심은 검증팀이 상대 후보인 문재인 후보, 유력한 후보를 검증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건 좋은데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되죠. 그런데 내부 검증을 너무 안 하는 거죠. 내부 검증을 안 하고 막바지에 이제 몰리니까 이게 막바지에 나왔거든요. 그렇죠. 막바지에 몰리니까 검증 없이 일단은 터뜨리고 봤다는 이 지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가 없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까지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저도 정치권에서 이제 뭐 사람들 네거티브하고 이런 거 옆에서 보면 느끼지만은 이 정도 사안이면요. 진짜 누구 녹취가 뜨고 이런 사안 정도면요. 최소한 예를 들어 그 중간에 그 문고리 했던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게 제보가 들어왔다. 그럼 가장 먼저 묻는 게 뭐냐면은 그래 그럼 이 파슨스쿨단이 누구냐? 실명이 나와야죠. 누구냐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최소한 기본 정보는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실명 공개를 안 하더라도 본인들은 알아서 검증팀은 그렇죠. 알았어야 된다는 그리고 건데. 검증팀의 책임자가 전화해봐. 아니요, 전화 정도는 얼굴 확인 정도는 해야 됩니다. 얼굴 확인 정도는. 실체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파슨즈 스쿨에 전화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양한 방식의 했었어야죠.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파슨스 스쿨이라는 게 한국에 저도 아는 사람 한 4-5명 있거든요. 나온 사람들이 한 달이 건너면 검증이 돼요. 이 사람이 실존하는 인물인지 아닌지는. 그리고 이 정도라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그래서 저는 약간 이상하다 생각했던 게 이 파슨스 스쿨에 있는 분이 만약에 막판에 이제 이 제보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음성 처음 떴을 때 이분이 진짜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한번. 왜냐면 몇 명 안 되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누가 밝혀낸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런 공익 제보를 했으면 나중에 실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겠구나 선거 때라는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가는 건 뭐 저도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방금 이야기가 옳은 게 당시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런 녹음을 대화를 할 사람이 누군지 짐작이 간다. 뭐 사람이 너무 제한적이니까. 만약에 했다면은 어떤 사람일 것이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제가 생생히 기억하는 게 송모 씨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내가 파슨즈 출신인데 그 당시 한국인 6명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 중에 있을 수가 없는데 도대체 누구냐? 그렇죠. 이렇게까지 송모 씨가 나왔거든요. 그런 정도로 나왔으면 이미 이제 그 당의 뭐 검사 출신들이나 율사 출신들은 뭔가 이게 이상하다고 감을 잡았어요. 감 다 잡고 있는 거죠. 잡았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쭉 시간이 벌써 대선 끝나고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벌써. 이제 와서 이렇게 터지는 거는 이제 이제 실체는 이미 알고 있었고 어느 타이밍에 하느냐 이런 정도를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봅니다. 오늘 이 얘기가 참 길어지는데 이거 하나만 여쭐게요. 안철수 전 대표 책임론 어떻게 보세요? 일단 도덕적 책임론, 정치적 책임론은 반드시 있는 것이죠. 국민의당은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 타격을 받게 저는 이게 만약에 될까요? 선대위 레벨에서 누가 지시한 사안이라 그러면요. 저는 그 사람들은 정계 은퇴해야죠. 그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그 사람들은 이건 정계 은퇴 정도가 아니라 사법 처리되는 거죠. 정치의 기본 룰이라는 게 진짜 우리가 칼로 싸우기로 한 다음에 갑자기 혼자 총을 꺼내든 건데 이건 룰 위반이에요. 이거는. 룰 위반. 중대한 사건이라는 말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듣고 이준석 위원장의 하한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여기도 뜨거워요. 조금 전에 이혜원 대표와도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만 그 책 얘기 때문에 꼽으신 거죠? 그렇죠. 책 얘기 그리고 거기 그것보다도 저는 그에 대한 대응이 좀 더 난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저도 바른정당 창당 과정에 우리가 개혁보수신당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할 때 제가 핵심 멤버 중 하나였으니까 그때 이런 대화들이 오갔던 게 기억이 나요. 무슨 대화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분당을 하려고 했을 때 저도 이제 분당할 때 긴가민가 하니까 물어보잖아요. 그 추진단에서 가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한 몇 분 정도 우리 나갈까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얘기 들었던 게 저도 명단도 봤지만 의원님들 한 40분 정도 그 당시에 얘기 듣는 거로는 탄핵 동참하신 한 60-70명 중에 40분 정도가 분당에 대해서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시도지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 지금 실제 나오신 분은 남경필 원희룡 2분인데 한 4분 정도 많게는 5분 정도까지도 이름이 오갔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 4명 안에 홍준표 지사가 있었단 말입니까? 굳이 제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이건 홍준표 지사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그 당시 소문으로는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소문으로는 다 있었죠. 소문으로는 있었다는 소문이 얘기예요? 있었고 그래서 물론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 자리에서 또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그 40명이라는 명단이 실제로 상당히 맞았던 것이 하도 이게 명단이 오락가락하니까 저희 30명 나올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아예 저희 추진단에서 모여가지고 오늘 문 잠그고 여기 쓸 사람은 쓰고 말 사람 말자 해가지고 그날 명단이 30명 확정된 건데 실제 이름이 오가고 회의에 나오고 이랬던 사람 40명까지 됐어요. 그런데 이제 홍준표 지사가 거기 가려고 했었다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신빙성이 있다라고 느끼는 게 홍준표 지사가 맨 처음 정치에 입문할 때도 김영삼 대통령이 하던 그 신한국당으로 가려 했던 것이 아니고 꼬마 민주당으로 오려고 이야기가 거의 다 되었다가 하루 이틀 사이에 번복하고 절로 가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유불리를 굉장히 많이 판단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전례를 입문할 때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정병국 의원은 소문 정도가 아니라 이준석 위원장은 소문을 들으셨다 했는데 소문이 아니라 내가 직접 들었다. 바른정당에 오려고 타진하는 얘기를 직접 들었다라고 책에 쓴 거고 홍준표 전 지사는 나 그런 적 없다. 거짓말이다.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가고 있어요. 법적 대응이야 하시면 되는데 사실 정치인들이 사실 웬만하면은 핸드폰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요? 뭐랄까요? 좀 해킹이나 아니면 도감청 우려하는 분들은 아이폰 쓰시고요. 아니면 또 그 녹음 같은 거, 자동 녹음 같은 거 활용하시는 분은 안드로이드 쓰시거든요. 근데 정명국 대표 안드로이드 쓰시거든요. 녹음이
자동 녹음 깔려 있겠죠, 어플. 그러니까 전 어떻게 될지 이제 봐야죠, 이제. 녹음이 있을 거다. 그 정도 되니까 책에 썼을 거다. 하는 분도 그렇게 뭐 의도적으로 녹음했다가 아니라 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지만은 자동으로. 보통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그 티저나 이런 거 깔아가지고 자동 녹음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최소한 녹음이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통화 기록들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다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지만은 정경욱 대표님이 실언을 이렇게 막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할 말을 좀 안 해서 문제지. 없는 말을 알겠습니다. 없는 말을 막 하는 분은 아닙니다. 이게. 야, 오늘 하한가 정말 뜨겁네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지금 원유철 홍준표 지사가 그 책 때문에 정병국 의원 책 때문에 막 그야말로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어요. 하한가로 꼽으셨고 국민의당 검증팀 꼽았습니다. 상한가 가보죠. 상한가. 하한가가 워낙 뜨거워서 상한가 좀 김 빠질 것 같은데. 허성모 소장님 상한가 누굽니까? 예, 모처럼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한번 꼽았습니다. 윤석열 지검장. 예, 이준석 위원장. 저는 빅터차 주한 미대사 내정자도 아니고 이제 좀 하마평이 오르고 있죠. 그래요. 허성모 소장님, 윤석열 지검장 상한가 주셨어요? 예. 지금 이제 국정농단 사건의 이제 수사가 마무리가 되면서 지금 재판 중에 있잖아요. 예. 그 이제 재판과 관련해서 공소 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좀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 잘하고 계신가 하는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어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던 게 그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에 대한 수사가 하나 터졌어요. 미스터 피자. 그렇죠. 미스터 피자 부분인데 이게 이제 그동안 우리 프랜차이즈 사업 하시는 그 가맹점주들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본점이 너무나 갑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주들은 사실상 그 현대판 노예 내지는 현대판 신소작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런 갑질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검찰이 한번 나선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공정하지 못한 시장 경제 질서를 좀 공정하게 잡아주는데 윤석열 지검장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지금 이제 총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의 역할이 또 특별히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의아하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사실은 윤석열 지검장이 되고 나서 거학에 대한 수사,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수사라든지 재벌 수사 이런 거 먼저 하실 줄 알았는데 미스터 피자 갑질부터 수사를 하시니까 이게 왜 의미가 있는 건가? 아니 이제 미스터 피자 자체가 거대한 기업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상징성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전부 이런 구조로 가벌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미스터 피자 이런 거는 가맹점 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그런 거 말고 대기업도 전부 다 그런 방식으로 수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소작인들이 소작료를 올려서 빼들어 가듯이 지주들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인테리어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가맹점들한테 3년이나 5년마다 정기적으로 인테리어를 하게 하고 그것은 비용을 가져. 자기들의 인테리어 사업부에서만 하도록 하면서 비용을 다시 빼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돼 있어가지고 3년간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봐야 인테리어 사업에 다 바쳐야 되고 5년간 열심히 벌어봐야 그게 다 바쳐야 되는 이런 끊임없는 수탈 구조가 있어서 이 부분은 중소기업 대기업뿐만 아니라 모두가 지금 공동으로 다 하고 있어서 한번 검찰이 제대로 들어봐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번에 좋은 분 되셨잖아요. 거기서도 제대로 한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지검장이 이쪽 미스터 피자를 건드리는 사이에 그 국민의당 쪽에서 이게 사고가 터져가지고 남부지검이 더 주목받게 생겼습니다. 남부지검 지금 사건이잖아요, 그게. 그쪽에 이제 정치 사건이 오히려 배당된 그런 모양새 됐습니다. 그러네. 이준석 위원장의 상한가는 빅터차 주한 미대사 내정자. 이분에 대해서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분 책으로 공부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정인 교수가 사실 이쪽 학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분인 것처럼 또 이쪽에서는 또 그 강경론자 중에서는 대북 강경론자 중에서 굉장히 또 존경받고 또 학자로서 활동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그 정상회담 하기 직전에 이걸 발표를 안 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흘리고 있거든요, 지금. 맞아요. 흘리고 있다는 게 혹시 문정인 교수가 지난번에 미국에 가서 하신 말씀들에 대한 미국의 약간의 답장성이 있지 않느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결국 그러니까 주한 미대사관이라는 게요. 전 세계적으로는 규모가 한 5위에서 8위 사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과거엔 1위 했던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미국의 외교가에서는 중요한 보직이고 대북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여기에다가 대표적 매파 강경론자를 지금 이제 임명한 거죠. 여기서 강경론이라 하면 어떤 게 강경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으니까 뭐냐면 첫째 이 빅터차 교수는 책을 읽어보면요. 중국의 역할이라는 걸 굉장히
뭐 사실 배제하고 놓고 생각합니다. 중국 배제론자. 예, 중국을 배제한다기보다는 거의 역할이 없을 것이다. 실제로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이 정도고. 두 번째는 또 한미일 삼각동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를 하기를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해야지 우리가 대화할 거다 이런 논자. 이 세 가지 노선 중에 적어도 중국의 역할을 좀 작게 보는 것과 그리고 비핵화 전제 대화라는 것은 지금의 문재인 정부 입장과는 약간 배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 입장하고는 일치하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지금 아직까지 뭐 내정자 신분도 아니고 흘리는 단계이다 보니까 이게 뭐 기싸움의 일환인지 이런 거는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아마 이분이 만약에 진짜 대사로 임명된다고 한다면은 트럼프 정부는 어쨌든 강경론으로 간다라는 의지를 좀 읽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중국의 역할을 뭐 최소화한다 내지는 배제한다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가장 큰 역할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지난주에 이제 트위터에 트윗을 올린 게 뭐냐면요. 중국이 열심히 했다는 것은 알겠다. 북한에 대해서. 예, 여러 하고 올렸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한 건 인정해 줄게. 근데 성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이제 우회적으로 이야기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어떤 경우라도 중국의 뭐 북한에 대한 정책은 언제나 바뀌지 않는 순망치안이잖아요. 결국은 중국 아무리 우리가 제재를 해도 중국은 북한에 대한 숨구멍을 열어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중국에 대한 역할을 최소화하면 뭐 그런 현실론이죠. 네, 현실론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한미 정상회담 이번 주에 있잖아요. 그거 끝나고 나서 이 얘기는 좀 더 해봐야겠어요. 중요한 부분이어서 일단 여기까지 오늘 뉴스닥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얼마나 하한가 가지고 치열할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전국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뉴스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성무 소장, 이준석 위원장이었습니다. 청취자 임삼례님 아마 프랜차이즈 가게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이번에 프랜차이즈 갑질에 대한 조사 정말 환영합니다. 본사는 배불리고 점주들은 망해가는 이 현실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7호 이사님도 저도 프랜차이즈 하는데요. 인테리어를 3년 만에 멀쩡한 거 다 부수고 다시 인테리어 하라고 본사가 얘기를 해서 3억이 더 드셨답니다. 예, 이런 호소의 문제들 들어옵니다. 피해 사례들 좀 보내주시고요. 아까 서울 지하철 2호선이 멈췄다는 속보 전해드렸는데 이제 운행이 재개됐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운행이 재개됐지만 아직은 출근길 승객들로 혼잡하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 어김없이 다시 찾아오죠. 고맙습니다. 응당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책임. 이거 어떻게 그럼 사과를 하셔야 되는 어떻게 책임? 그건 제가 말할 필요 없는 것이고요. 본인께서도 생각이 있겠죠. 본인께서 뭔가 책임을 이걸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실 것이다. 할 것이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야 한다고 보세요. 당시 대표였던 박지원 대표라든지 이용주 의원 여기 사실은 이제 대선 전에 저랑도 인터뷰하셨거든요.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이런 분들도 지금 참 굉장히 난감하시겠어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데 그걸 자신들이 보다 확실하게 검증 못하는 책임이 있죠. 기자도 기사 쓸 때 최대한 검증하고 쓰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 당이? 그럼 제가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일단은 검찰의 수사를 기다려보는 것이죠. 일단은 말이죠. 검찰 수사 기다리고 최대한 협조해서 투명하게 밝히는 길이 지금으로선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찹찹함이 묻어나네요. 이상돈 의원 오늘 이 말에서. 예. 일단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 또, 인터뷰 기회 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당의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상돈 의원이 지금 한 이야기 중에 저는 지금 귀에 들리는 게 이분은 그때 사실은 선거 때 좀 물러나 있었어요. 뒤로. 그래서 왜 저분은 저렇게 물러나 있느냐 당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물러나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왜 국민의당의 제보자 말보다 민주당의 반박이 더 신빙성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게 참 이제 와서 보니 기가 막힌 일이다. 그러게요. 어떻게 공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참 놀랍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저희가 이 내용은 뭐 잠시 후에 뉴스닥에서도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 행간 가죠. 뭐 가지고 오셨어요? 요 며칠 사이에 경유값이 인상되는 거 아니냐. 운전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엄청나게 확산이 됐는데요. 대단했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세를 올릴 거라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논란 기획재정부가 아니다. 인상할 계획이 없다. 진화에 나섰고요. 청와대와 여당도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서둘러 사건을 이제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 경유값 인상 안 하는 거죠? 네. 안 합니다. 네, 맞습니다. 검토 아니고 안 합니다. 네. 예. 뜬금없이 확산됐던 경유값 인상 논란, 서둘러 진화한 당정청,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국책연구기관이 경유값에 대한 연구 조사를 했고, 그 결과가 나온 것까지는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이 에너지연구원을 비롯한 4개 국책연구기관이 이 용역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이게 논란의 진원지가 됐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이 90%에서 최고 125%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인상을 해야 미세먼지 절감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경유차를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한 건데요. 그러면은 최고 125% 수준이라면 휘발유보다 더 비싸다는 얘기죠. 훨씬 더 비싸게 해야 거죠. 된다는 얘기죠. 예. 이 다음 달 4일 공청회를 열어서 공식 발표하고 여론 수렴에 나설 예정이었는데 이게 이제 언론으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이 언론이 보고서를 인용해서 경유값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기사를 엄청나게 쏟아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문제인데 논란 경유차 운전자들이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계속 1위 하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기획재정부가 엊그제 해명 자료를 냈는데요. 정부가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봉합을 시도를 했는데 이게 안 되고 논란이 점점 더 커지니까 어제 최영록 세제실장이 직접 나서서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유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청와대 측도 청와대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뭐 그제서야 서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한바탕 소동으로 끝난 거예요. 경유값 인상 소동. 이 소동의 이면 행간에도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기사 제목이 너무 앞서 나갔다입니다. 너무 앞서갔다 기사가. 그러니까 이번 소동의 진원지는 4개 국책연구기관의 용역 보고서죠. 더 뭔가 추가로 나온 어떤 팩트라든가 이런 게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냥 딱 이거 보고서 하나였어요. 정부가 이 보고서 하나만 가지고 경유세 인상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공청이 열었잖아요. 열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자영업자라든가 화물차 운전자라든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여론 수렴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은 마치 경유세 인상이 다 결정된 것처럼 보도를 했다는 거죠. 기사 제목도 그랬고. 경유세 인상 검토할까? 뭐 요 정도 나왔다면 이해하겠는데 거의 다 사실상 가닥.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버리니까. 이러니까 운수업계가 다 죽는다고 난리를 치고 야당에서는 이거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 연구가 왜 시작됐느냐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건데요.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 대책을 갑자기 발표하면서 경유세 인상 논의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부터죠. 그때 그러면 미세먼지의 원인이 뭐냐? 그걸 좀 알아보자. 도대체 경유값은 얼마나 올려야 되느냐. 그래서 국책연구기관에 합동 연구를 의뢰했던 겁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네. 그 결과가 이번에 나온 건데 그런데도 마치 문재인 정부가 경유세 인상을 검토한 것처럼 보도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더 믿은 거죠, 사람들이. 새 정부가 했다니까. 더 큰 문제는 청와대가 경유세 인상을 검토한 적 없다고 발표한 뒤에도 이 경유세 인상 백지화, 인상 방침 철회 이런 식으로 마치 현 정부가 경유세 인상을 시도했다가 철회한 것처럼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유세 인상 보도는 인터넷에서는 클릭이 많이 됐을 수 있겠지만 언론이 너무 앞서 나가면서 선정적으로 보도한 책임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행간은 기사 제목이 너무 앞서갔다.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 행간은 민심을 흔드는 트리거
방아쇠가 될 수 있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접근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주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기름값, 쌀값, 지하철요금, 전기요금, 맞아요. 소득세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거 자칫 잘못 건드리면 민심이 대폭발합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전기요금 누진세 생각나실 거예요. 뭐 누진제. 이 폭염에 지친 국민들이 에어컨을 켰는데 이 전기요금 폭탄 맞았잖아요. 정말 국정농단 사태 빼고요. 네. 제일 문자 많이 왔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작년에 네. 이거였어요. 맞아요. 전기요금 이 얘기에 갑자기 전기요금이 한 50만 원씩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 정부 당국자가 했던 말 하루 3시간 정도 켜면 별 문제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더 박근혜 정부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는데요. 네. 경유값 조정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 미세먼지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아주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여론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맞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이걸 정치권이 잘 알고 서둘러 봉합을 시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경유값 소동 세 번째 행간은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제2의 담배세 파동을 주의해야 한다입니다. 담배 얘기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담배세 올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다 국민 건강을 위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꼼수 증세라고 아무리 반발해도 소용없었는데요. 건강 위한 거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건강도 잃고 세금만 더 내고 금연인구는 안 줄고 이렇잖아요. 그러게요. 오히려 더 분노가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유세 인상도 자칫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세먼지 주범이란 근거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애매모호해요. 만들어내는 건 맞는데 네. 진짜 이게 주범이냐 이거 잘 모르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경유세 올린다고 해서 정말로 사람들이 경유차 지금 몰던 걸 안 탈까? 이게 또 의문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유값만 올린다고 미세먼지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못 잡았을 경우에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저항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지금은 아니지만 만약 앞으로 정부가 경유값 올린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얘기들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경유값 대소동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8672님, 8788님, 이상현, 김우성님 등등이 이게 국민의당이 말하던 새정치인가 실망스럽다라는 문자 주고 계시고요. 경유값 이야기는 얼마나 민감했냐면 이것 때문에 문 대통령 지지 철회하려고 했던 분까지 9797님 문자까지 들어오네요. 입으로 갑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오늘 2부 시작하면서 속보를 하나 전하고 시작해야겠네요. 지금 서울 지하철 2호선 이 씨가 보다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고용정보원에 취업을 하는데 특혜가 있었다. 이 의혹. 지난 대선 과정에서 최대 논란거리였죠. 급기야 대선 막바지에는 국민의당이 문준용 씨 지인의 제보라면서 음성 파일하고 카톡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나는 파슨즈 스쿨의 동창생인데 아버지 백으로 취업했다라고 문준용 씨가 나한테 말했다.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파장이 상당했죠. 그런데 이 제보가 사실은 조작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어제 드러났습니다. 당원이면서 안철수 후보의 제자였던 이유미 씨라는 사람이 친척을 고용해서 제보를 만든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 파일 속에 동창이라고 한 사람이 알고 보니 이유미 씨의 친척이었던 거죠. 이유미 씨 어젯밤에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과연 당원 1명, 2명 선에서 이루어진 게 맞느냐부터 시작해서 논란이 일파만파입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연결해보죠. 이 의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을 못 물을 정도 상황이네요. 이 의원님도 네. 정말 모르셨어요? 저는요 지난번 대선 때는 제가 좀 다른데 긴 인터뷰 할 때는 좀 말씀드릴 기억이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중앙 선대무대에 제가 참가를 안 했죠. 예, 네네. 예. 그리고 제가 좀 그 당시 마지막 판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예. 저는 조금 솔직히 미심쩍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거 며칠 앞두고 이 정도 중대한 사안을 제기할 것 같으면은 그
주장하는 사람이 실제로 나와야죠. 예. 네. 그에 비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 측의 그 반론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보다 자신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네네. 국민의당에서 음성 파일이라고 제보자의 음성 파일이라고 공개한 것은 제보자가 안 나오고 음성 변조한 채 나가고. 네. 반면에 민주당에서 반박하면서 이제 송모 씨라는 지인이 이야기를 한 그거는 이제 그대로 그렇죠. 네. 보면서 법조인이시니까 우리 이상돈 저는 뭐 좀 법학자시니까 법조인에게 앞서서 제가 뭐 정치 흐름을 쭉 봐온 사람으로서 선거 여러 번 뭐 직접 치르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좀 미심쩍었습니다. 네. 미심쩍으셨어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일 궁금한 건 도대체 이 사실을 누구까지 알았던 것이냐. 정말로 당원인 이유미 씨하고 최고위원인 이준서 씨란 사람, 이 두 사람만의 작품이냐?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요, 뭐 이준서 전 최고위원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안 대표께서 그래서 제가 그 당에 입당하고 가니까 이미 최고위원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뭐 정확히 뿌리는 잘 모르는 사람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요새 뭐 젊은 표 공략한다고 뭐 경력도 일천하고 뭐 그렇다고 선거 시의원이나 한 사람도 아니고 이게 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후에 그 최고위원이니 뭐 비대위원이니 그 타이틀은 거창하지만은 그 사람이 뭐 당에 이렇게 뭐 중요한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직함은 최고위원이지만 뭐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철수 대표가 처음 창당 때부터 데려온 사람 아닙니까? 영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유미라는 이 문제의 인물도 그 재진 캠프 때부터 안철수 일종의 뭐 팬 중에서 좀 극렬한 팬이니까 뭐 광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선대 과정에서도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위원장 이렇게 하는데 선거 과정에서 보면은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장들이 뭐 실제적으로 선거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뭐 또 그건 또 사실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볼 것 같으면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하고 이유미라는 사람이 제가 이준서 본인은 현재 좀 부인하고 있죠. 자기도 속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서 이제 공면선거단장인가요? 이용주 의원 그다음에 김아무개 그 부단장 그 사람 다 검사 출신이죠. 뭐 이용주, 김경진 두 의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경진 의원 말고 지역위원장에 있습니다. 부단장. 그 검사 출신입니다. 드물게 있는 검사 출신 지역위원장이죠. 우리 그 두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이 두 사람들이 이거 진실하다고 믿고 이렇게 터뜨린 거 아닙니까요? 그렇죠. 그 과정에 저는 너무 허술했다. 어떻게 뭐 검사 출신 이런 사람들이 스크린도 못하고 바로 그 부분인데 잠깐만요. 그 부분이 이상돈 의원님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준서라는 안철수 당시 후보의 영입 인물하고 광팬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극렬 팬이 만들어낸 작품이다라고 하셨는데 뭐 이준서 씨는 그나마도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더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 한 사람 내지는 두 사람이 만들어낸 조작에 공당이 다 흔들릴 수 있는가? 이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부분이 뭐 좀 부끄럽고 좀 한심한 일이죠. 뭐 그걸 스크린 못하고 말하자면 이게 말하자면 김대엽 정도 수준의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김대엽 조작 사건 정도. 조작 사건 정도의 또 이제 선거 투표일 5일 앞두고. 일종의 대선 공작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조작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건데 그 시점에서는 사실 뭐 선거운동 하다 보면은 뭐 이거 잘 100% 사실로 확인한 데는 가지고서 이걸 뭐 문제를 삼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그런 것이 이제 좀 의사결정에서 조금 위로 올라갈 때가 다 걸러지죠.
그러니까요. 걸러져야 되는 건데 이게 그럼 당이 정말 시스템이 허술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정신이 없어서 그랬던 건가요? 어떻게 하나도 안 걸러지고 이게 한두 사람이 만든 그 부분이 좀 뭐라고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한심한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게 이별기라도 할 게 없는 거고 또 이제 이 정도 심각성 같으면은 그 위에서 또 이제 이용주 의원 위에는 뭐 선대위원회 있지만은 이게 또 하나는 아마 선거 막판이니까. 네, 그리고 뭐 그렇게 그 위원회가 선대위원회에서 회의 같은 거로 이걸 그렇게 공식적으로 한번 사전에 아마 스크린 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선거 막바지에 정신없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스크린 제대로 못했다. 한심하다 지금 그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한심하고 창피하다고 한 말이 없습니다. 창피하고. 근데 지금 청취자 문자도 지금 많이 들어오지만 이거 일종의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청취자들이 이유미 씨가 지인에게 어제 긴급체포 되기 전에 지인에게 보냈다는 혹은 기자들에게 보냈다는 카톡을 보면 당에서 기획을 지시해놓고 지금 나로 뒤집어 씌우려고 이른바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카톡을 보내고 지금 긴급체포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좀 사실을 알 수 없지만 제가 짐작하기는 이유미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이용주 의원이나 그 위에 상층부 그만이죠. 더 위에 뭐 선대위원회 본부장 거기하고 연락이 있었던 사람은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확신할 수 없지만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준서라는 사람이 이유미 씨한테 어떤 얘기를 했겠는가? 그걸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준서라는 사람이 지금 있는데 이 사람이 이유미 씨한테 이 조작을 설득하면서 어떤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뭐 제가 이건 추정입니다만 짐작컨대 그 설마니 뭐 이용주 의원이나 그 위에 우리 뭐 선대 위원 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이걸 알고서 그럴 일은 없는데 이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미 씨한테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별기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유미 씨가 마지막에 조작을 합니다만 이유미 씨한테 이준서라는 사람이 지시하면서 이거 뭐 당에서 이렇게 하라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유미 씨가 당에서 기획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가능성. 이 가능성을 제기하신 거예요. 잘 모르죠. 이준서라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는가. 이제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근데 그걸 떠나서 그 위에서 이걸 스크린 못한 건 정말 창피하고 이별기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뭐 꼬리 자르기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쨌든 그 대선의 주인공은 안철수 당시 후보였고 이분이 영입한 인사들입니다. 안철수 책임론 나옵니다. 정말 몰랐을까라는 이런 의혹까지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걸 알고 그럴 사람은 아닌데 여하튼 간에 본인도 책임을 면할 수 없죠. 자신이 데려온 사람이 사고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김현정의 뉴스 쇼. 대선 나흘 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동창을 자처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음성 파일이 공개됩니다. 문준용 씨가 우리 아빠가 얘기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다. 이 음성 제보가 공개되자 막바지 대선판은 크게 술렁였죠. 민주당에서는 음해라고 반박했지만 국민의당은 복수의 사람에게 확인한 것이라고 재반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어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만 파장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다른 선거도 아닌 대선에서 어떻게 이런 유치한 조작이 이루어질 수 있었단 말인가. 그것도 의원 40명의 공당에 어떻게 2명의 당원에 의해 속아 넘어갈 수 있었단 말인가. 사뭇 충격적입니다. 오늘 이 문제 첫 순서로 다뤄보죠.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세요. 첫 포인트 뭔가요?
오늘은 중대 갈림길에 선 사람들 위주로 보겠는데요. 먼저 국민의당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문준용 씨 의혹 조작 사건. 네. 후폭풍이 상당한 것 같아요. 참으로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예. 한때 집권 세력이었던 공당이 대선을 앞두고 버젓이 공작을 했다. 경악할 내용인데요. 어제 국민의당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죠. 예. 만약 꼬리 자르기 하면 그건 파멸의 길입니다. 윗선 개입 여부 등 이 전모를 스스로 밝히거나 아니면 검찰 수사에 있는 그대로 협조하는 길이 국민의당이 살 길입니다. 예, 이 문제는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하고 함께 잠시 후에 좀 더 짚어보기로 하고 중대 갈림길에 선 사람 두 번째는 누군가요? 자유한국당 당권 도전 중인 홍준표 전 지사 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 지금 제일 유력한 당권 주자 아닙니까? 왜 중대 갈림길에 섰죠? 어제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의 저서에 나온 한 구절이 자유한국당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아, 그 얘기군요. 네,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바른정당 입당을 타진했다. 그런 내용이었죠. 이걸 이제 정병국 의원이 책에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을 원유철 의원이 공개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어제 홍준표 전 지사가 그야말로 휘청거렸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인쇄된 책 내용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예. 오늘 밤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 TV 토론회 갔습니다. 예. 부인이냐 자백이냐 홍 전 지사의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혜훈 대표 인터뷰가 준비가 돼 있어요. 2부에서. 제가 진짜 바른정당의 입당을 타진했었는지 홍 지사가 이거 한번 직접 질문해 보도록 하죠. 다음 갈림길에 선 사람은 누구죠? 삼성과 정유라입니다. 오늘요? 네. 정유라가 오늘 검찰에 세 번째 소환됩니다. 그동안 구속영장을 두 차례 피해갔죠? 예. 저번 두 번째 검찰 조사 때 삼성에게 말을 제공받았다. 이렇게 말을 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그렇죠. 검찰은 오늘 이를 토대로 삼성과 이 최순실 뇌물 고리를 추가로 밝히겠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박근혜 뇌물재판 때 이재용 삼성 부회장 측근들이 일제히 증언을 거부했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네, 약속이 난 듯이 모종의 이 봉쇄 전략이 있지 않았냐 이런 관측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오늘 정유라의 입에서 검찰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있었잖아요. 인사청문회. 여기에서 이제 국세청장이 최순실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도 했던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또 있습니까? 중대 갈림길에 선 사람? 다주택 소유자들입니다. 왜인가요? 정부가 요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나선 느낌이죠. 어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취임식 때 서울 지역 집값 폭등은 5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투기 수요 때문이었다. 주택을 5개 이상 보유한 사람들? 네. 이러면서 다주택 소유자를 겨냥을 했었습니다. 어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요. 네, 또 다주택자 187만 명 가운데 임대소득 신고한 사람은 2.6%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역시 다주택자 이 임대소득을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죠. 이 다주택 소유자를 집중 공략을 해서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이 정부 전략 과연 먹힐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아요? 187만 명? 5주택 이상 소유자가. 여기까지 보죠.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혼란을 드려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유미 씨가 어젯밤 9시가 넘어 긴급 체포됐습니다. 특히